가면 갈수록 결국은 삶의 질이 중요한데요. 이 근육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결정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재 역량이 뭐냐 그랬더니 결국은 우리가 나이가 계속 들어가면서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되는 이 ability, 역량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심리적인 것도 있고요. 이것은 사회적인 것도 있고요. 인지적인 것도 있고요. 활기도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스포츠 의학자이기 때문에 이 이동성 내재 역량, 이 내재 역량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mobility, 이동할 수 있는,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이 역량이 중요한 겁니다. 지난번 강의에 말씀드렸지만 muscle function, 근육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movement였다. 나가서 이 걷는 운동도 건강에 좋다라고 해서 자꾸 걷는 운동도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움직임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그 움직임을 계속 반복하는 이것이 훨씬 우리 몸에 안 좋을 수 있다. 실제적으로 이 운동을 더 즐기고 더 효과 있게 해내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하다? 발목 관절의 근육, 무릎 관절의 근육, 고관절의 근육, 허리와 복부의 근육, 그리고 어깨, 팔, 목에 있는 이 근육들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이동성 내재 역량을 끝까지 우리가 잘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근육들이 중요할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5개의 가장 중요한 생존 근육을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 생존 근육 첫 번째가 어떤 근육이냐? 그랬더니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대퇴 근육이다. 대퇴에는 4개의 근육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두근이라고 합니다. 대퇴 사두근은 우리의 다리의 근력을 담당하는 근육으로서 무릎을 펴고 앉았다 일어날 때 힘을 주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대퇴 사두근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생존 근육은 엉덩이 근육입니다. 엉덩이 근육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무릎을 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실제적으로 추진하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고 우리를 균형 잡게 해줄 수 있는 큰 근육이 대둔근이다. 그래서 이게 엉덩이 근육입니다. 특히 이제 걸을 때 우리를 휘청휘청하지 않게끔 도와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엉덩이 근육이 빠지게 되면서 저희들이 걷는 모습이 이상해지고 또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존 근육이 엉덩이 근육이다. 세 번째 생존 근육은 무슨 근육이냐 그랬더니 이렇게 바르게 서서 우리가 똑바로 기립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생존 근육은 기립근이다. 척추 기립근이다. 이 척추 기립근이 단단하고 견고해야 나이가 들면서 자꾸 이렇게 구부러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요통과 같이 뭔가 허리가 늘 불편하고 우리로 하여금 못 움직이게 하는 이런 통증들을 감소시키고 또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감당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생존 근육은 허리, 척추 기립근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근육은 뭐냐 그랬더니 아주 흥미롭게도 발바닥 근육입니다. 발바닥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지면을 밀고 지면에서 움직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발바닥 밑에 있는 이 발 내재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2050년 가면 120세 시대라고 그랬어요. 120세를 살아가야 되는데 50대부터 지금 걷는 것도 천천히 걷고 앉는 것도 천천히 앉고 일어나는 것도 이렇게 앉으면 뭐예요? 요게 이제 KTX 타고 빠르게 노화로 가시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제 중력이 날 잡아당기는 것을 이기면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이 이동성 내재 역량을 채우시는 게 중요한데 이게 발바닥 근육이 약해지고 힘이 떨어지면서부터 우리가 이 몸의 중심을 못 잡고 그리고 이런 민첩성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마지막 근육 말씀드릴게요. 목 근육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 목 경추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이 근육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몸에 힘을 못 쓴다.
여러분, 특히 60세 이상에게 목 근육은 두 번째 전정기관이라고 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귀 속에 우리가 중력이 나를 잡아당길 때 내가 어떻게 위치해 있는가를 순간순간 느낄 수 있는 이 센서들이 있어요. 이것이 전정기관이라고 해요. 이 센서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우리가 낙상도 안 하고 바르게 걸을 수 있고 바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이 심폐에 좋다. 심폐 체력이 좋은 사람들이 장수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심폐와 함께 여러분들이 꼭 챙기셔야 되는 게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근육들의 힘인 것입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대퇴사두근이 약해지게 되면 무릎이 아프게 됩니다. 뼈와 함께 닿아서 뭔가가 마모가 일어나지 않아도 이 안에 있는 연골이 여전히 정상적으로 있어도 어떤 일을 하거나 움직였는데 무릎에서 통증이 일어난다면 관절 안에 있는 구조물들이 찢어져서 파열돼서가 아니라 그 관절이 버틸 수 있는 힘이 20kg밖에 되지 않는데 30kg, 40kg로 움직였기 때문에 관절이 너무 부담감을 느끼고 신호를 보내는 게 통증일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하를 가지고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을 넘어가게 되면 나를 살려달라고 외치는 SOS가 통증이 될 수 있다라는. 자, 그러면 이 무릎 주변에 이 통증을 막아주고 이런 젊음,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선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은 어디서 나온다? 근육에서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는 근육을 계속 쓰는 운동만 하지 마시고 나가서 5,000보, 6,000보를 걷기 위해서 월수금을 그렇게 걸으셨다면 화요일, 목요일은 이 걷는 것을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잘 걷게 해줄 수 있는 생존 근육 넘버 1 대퇴사두근을 키우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무릎이 아프면 일단은 움직이는데 주저함이 있고요. 자신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을 안 아프게 잘 유지해야만 이 이동성 내재 역량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건데요. 참 신기한데 이 무릎은 여러분들 보시는 요거 슬개골이 있잖아요. 그 슬개골이 대퇴뼈하고 어떤 각도를 유지하고 있느냐가 무릎 통증과 상관관계가 꽤 있다고 합니다. 그럼 가만히 봤더니 대퇴사두근은 어때요? 안쪽과 바깥쪽 중간에 있는 근육이 이 슬개골이라고 하는 무릎뼈를 중립에다 딱 갖다 놓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근감소 때문에 이 근육이 예전처럼 탄탄한 게 아니라 허물렁허물렁 물렁물렁해지고 연약해져 있다라고 그러면 말씀드렸던 대로 슬개뼈가 제자리에 딱 위치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 있게 되겠죠. 그렇죠? 왜 이렇게 서 있냐? 이쪽 근육은 살아있는데 이쪽 근육이 노화가 와서 나를 중심에다 못 놓는 거예요. 이쪽 근육은 약해져서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럼 그럴 때마다 무릎을 앉았다 일어났다 이렇게 구부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궤도를 이탈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불편함이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퇴사두근을 강화해야 될 생존 근육 넘버 1으로 이것을 강화해야 될 이유는 무릎이 정렬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나가서 걷는 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운동들을 의자에 앉아서도 하루에 20-30개씩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 그 다음에 의자 같은 거 잡고도 여기서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겁니다. 5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5분만 이런 운동들로 한 10개씩 2번 정도만 하는 운동들로 근육이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근데 그냥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뭐예요? 영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Do something. 뭐라도 해라. 그러면 무릎을 폈다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그리고 친구하고 얘기할 때도 그렇게 된 거야. 진짜야. 나는 그걸 몰랐지 뭐야 라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냥 거기에만 빠졌던 거하고는 어떻게 된다. 대퇴사두근이 젊어질 수 있는 시간,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트 같은 데를 가보면요, 와이프가
쇼핑을 하게 되는데 친절하게 와이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카트를 끌고 가서 네가 사는 거 여기다 담고 얼마나 이 부부지간에 정말 이 아름다운 뭔가 그 참 정말 보기가 좋잖아요. 아주 다정한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저는 전문가인지라 그렇게 남편분이 카트를 끌 때 자세를 평가합니다. 자세를 평가해 보면 젊은 20, 30대는 이런 식으로 끌고 갑니다. 이제 50대만 넘어가면 이런 식으로 끌고. 이게 왜 이렇게 되냐 했더니 두 번째 생존 근육, 엉덩이 근육들이 이제 쭉쭉쭉쭉쭉쭉쭉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앉아있는 시간도 많고 뭔가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오리궁뎅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동성 내재 역량은 어디서 오냐? 그럼 저는 이렇게 편하게 오리궁뎅이를 끝까지 유지하는 삶이 이동성 내재 역량과 관련이 있다. 이게 뭐냐면 엉덩이 근육은 여러분 골반 뒤를 딱 견고하게 붙잡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맥시무스 그럽니다. 글루티어스 맥시무스. 뒤에 이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 대퇴, 우리 몸의 가장 큰 뼈인 대퇴에 붙어 있는 이 대퇴 근육, 거기다가 이 엉덩 근육, 이 엉덩 근육이 빠지게 되면 우리 몸의 가장 중심이 골반이라고 봤을 때 골반이 휘청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많은 전문가들은 파워하우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파워가 나오는 거지 얼굴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파워하우스 주변의 근육들이 약해지게 된다. 그러면 일어나는 게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앉는 것이 두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꾸 앉았다가 일어나는 게 불편해지니까 그거를 중단하는 순간 제가 말씀드렸던 1년에 1%의 근육 감소, 근육 사라지는 거, 근감소증에 걸리는 것은 더 가파르게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퇴사두근과 엉덩이 근육이 중요하니까 그러면 엉덩이는 어떻게 쓰면 좋겠냐? 집에서 바닥에 앉으신 채로 들어 누워서 우리 늘 하는 운동 있잖아요. 얘만 이렇게 살짝 들었다가 내렸다가 그럼 여기에 딱 힘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쉬지 마시고 이 운동들을 수행하셔야 된다. 엉덩이 근육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의자 잡고도요 이렇게 흔드시는 겁니다. 이렇게도 흔들고 의자 한 손으로 잡고 앞뒤로 흔들고. 근데 사실 엉덩이는 이렇게 이 동작에서 엉덩이가 자극이 없어서 빠지는 것을 막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런 거 있잖아요. 수업 같은 거 듣다가 그냥 이렇게 자는 조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정신 차리라고 손뼉도 치고 깜짝 놀라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거가 비슷한 효과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발의 내재근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제 발을 한번 보시면 까치발 드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발의 내재근, 종아리 근육뿐만이 아니라 발이 약해질 수 있는 그 근육들을 계속해서. 자, 그런데 이렇게만 들지 말고요. 저 한번 보실까요?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바꿔가면서 발에 자극을 주자. 옆에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의자 같은 거 잡고 이렇게 천천히만 하지 마시고 어때요? 발은 민첩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의 나이를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촐랑촐랑 버전으로 가라. 촐랑촐랑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 기립근과 목 근육은 인사하듯이 아침에 하나 이런 체조를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 둘 이렇게 구부려서 하지 말고 이렇게 뒤에다가 무슨 여러분들 집에 있는 밀대나 이런 것들을 쫙 잡고 안녕하세요 하듯이 여기도 깨워주는 겁니다. 외국에서는 이 운동을 굿모닝 운동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인사하는 듯하게 안녕하세요, 굿모닝 이 운동을 하니까 허리에 근육이 안 빠지게 되더라. 그리고 목은 그대로 구부렸다 폈다를 20, 30개 반복해주면
이 생존 근육이 하루에 오전과 오후에 적어도 5분씩은 자극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 근육 감소를 막을 수 있다. 이동성 내재 역량, 잘 걷는 이 능력, 장수와 관련이 있다. 이 근육들이 살아 있어야 우리가 바르게 걸을 수 있고 잘 움직일 수 있다. 여러분, 특히 목 근육은 어지럽거나 중심을 잘 못 잡는 분들은 움직임의 폭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 근육을 강화하게 될 때 움직임의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잘 움직일 수 있는 이 역량, 이동성 내재 역량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생활 속에서 꼭 생존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근육이 어떤 근육인지를 알아봤습니다. 전문의 박용희입니다. 지금 이제 비만에 관련된 강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지셨죠.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야? 계속 건강식을 강조했는데 뭐가 건강식이지? 오늘은 이 건강식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건강식은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어요. 재료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그러니까 감자칩이 아닌 감자, 이런 게 건강식이겠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음식이 건강식이겠죠. 그러면 이러한 건강식을 어느 정도의 양으로 얼만큼 먹어야 될까?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탄수화물, 어떤 음식이 좋은 음식이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좋은 음식이죠. 상대적으로 혈당을 크게 높이는 당이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는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그 탄수화물 중에서 콩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식물성 단백질이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에도 식이섬유와 좋은 탄수화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통곡류라든지 콩류 식품은 많이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채소와 같이 늘 따라다니는 뭐 해조류라든지 버섯 이런 것들은 배불리 충분히 드셔도 됩니다. 그러면 뭘 먹지 말아야 되죠?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는 탄수화물. 달달한 음식들이죠. 설탕, 액상과당. 그다음에 흰 밀가루 음식들도 사실은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연속 혈당 측정기를 몸에 부착을 해서 평소에 밀가루 음식을 잘 먹지 않지만 일부러 면 종류를 먹어봤거든요.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가 밥을 먹을 때보다 훨씬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식후 혈당은 140 아래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평소에 밥을 반 공기만 먹기 때문에 뭐 140 이상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차고 일부러 한 공기를 먹어봤더니 한 170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라면을 먹어봤거든요. 얼마까지 올라갔을까요? 220까지 올라갔습니다. 요즘에는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실시간으로 혈당을 재주는 장비가 나오다 보니까 혈당 스파이크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겁니다.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는 설탕, 흰 밀가루 음식을 먹잖아요. 혈당 스파이크가 나타납니다. 이거는 혈관 건강에 치명적이에요. 이런 음식은 가급적이면 피해야 되겠죠. 제가 많이 질문을 받는 것이 과일도 건강식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채소, 과일, 건강식이죠. 근데 채소에 비해서 과일은 당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나쁘다고 얘기했던 과당이 들어있죠. 이 포도당과 과당의 큰 차이점은 포도당은 바로바로 에너지원으로 쓰이지만 과당은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전환해서 지방으로 비축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간의 원인이 되죠. 과일 먹지 말아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과일이 식이섬유나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좋은 음식이니까 과일을 먹고 나가서 움직이면 되죠. 과일을 먹고 나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포도당이 빨리 쓰이겠죠. 포도당이 빨리 쓰이게 되면 과당이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비축되지 않고
포도당으로 전환돼서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포도당도 많이 먹으면서 거기에 과당까지 들어오니까 과당은 에너지로 이용되지 못하고 중성지방으로 저장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일을 아예 먹지 말라가 아니라 어쩌다 한번 적은 양으로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채소 과일이 건강식이라는 얘기를 듣고 맛없는 채소는 멀리하고 과일을 드시면서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어떤 분들은 해독 주스 만들면서 채소만 넣으면 맛이 없으니까 바나나나 사과나 이런 과일들을 넣어서 갈아서 마시잖아요. 그러면 당 흡수가 훨씬 잘 되겠죠. 그래서 과당이 들어있는 음식은 내가 더 건강한 몸으로 가기 전까지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지방간이 있고 그로 인해서 뭐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고 또 전당뇨인 상태라면 당분간은 내가 건강한 몸이 될 때까지 과일 섭취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지방간과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몸에 쌓여있는 지방, 그러니까 간이나 근육에 쌓여있는 지방을 더 빨리 쓰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탄수화물 섭취량이 내 몸에서 필요로 하는 양만큼 들어오면 걔네들을 쓸 이유가 없겠죠. 걔네들을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몸에서 필요로 하는 섭취량보다 부족하게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간에 쌓여있는 지방, 근육 사이사이 껴있는 지방을 끄집어 쓰겠죠. 그러면 얼만큼 먹어야 되느냐? 이거는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는 의식적으로 많이 걷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일 자체가 육체 노동이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탄수화물을 좀 먹어야 되겠지만, 차로 이동해서 하루 종일 앉아있고 거의 움직임이 없는 사람들은 더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량을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는 정답은 없으나 여러분들의 신체 활동량보다는 조금 덜 챙겨 먹어야 내 몸이 지방을 쥐어짠다는 겁니다. 탄수화물 안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물론 안 먹어도 죽진 않습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을 아예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이 빠지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포도당만을 고집하는 뇌가 포도당이 공급되지 않으면 근육에 있는 단백을 끄집어 와서 간에서 아미노산을 포도당으로 바꿔서 씁니다. 근육 단백을 포도당으로 바꿔서 에너지로 쓰기 때문에 근육이 빠져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면 근육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내 몸에서 필요로 하는 양보다 조금만 줄이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몸에 나쁜 탄수화물은 아예 먹지 않겠다가 돼야 되겠죠. 지방간과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될 때까지. 대원칙은 탄수화물은 줄이고 대신에 단백질 섭취를 조금 더 늘려야 되는데, 반찬으로 단백질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끼 식사에서 놓친다면 조금 불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닭가슴살하고 고구마를 먹을 겁니다. 뭐 이런 정도의 식단이면은 거기에 샐러드를 곁들이고 이러면은 채소와 단백질과 양질의 탄수화물이 들어오는 식단으로서 손색이 없지만 그냥 고구마 2개로 때울래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탄수화물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식단의 구성이 채소와 단백질이 있는 식단이면 좋겠다. 그럼 어떤 탄수화물이 제일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밥을 추천하는 겁니다. 이것이 보리밥이나 현미밥이나 잡곡밥이 아니어도 흰 쌀밥이라고 하더라도 반찬으로 양질의 채소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식단이라면 드셔도 됩니다. 이거는 건강한 식단, 좋은 식단입니다. 다만 탄수화물의 총 섭취량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밥은 반을 덜어내고 반 공기만 드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부족한 것을 심심한 채소와 단백질 반찬으로 챙겨 드셔야 되는 겁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해조류, 버섯 언제든 배불리 드셔도 됩니다. 다만 밥은 한 끼에 반 공기를 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게 건강한 식단, 탄수화물을 얼마나 섭취해야 되느냐, 내 신체 활동량을 감안해서 조금 부족하게 먹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인데요. 우리가 저칼로리 식단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근육이 빠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력 운동을 꾸준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력 운동을 해도 총 섭취 에너지가 아주 부족해지면 근육이 붙질 않아요. 그리고 근육이 붙으려면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해야 되지만
탄수화물도 있어야 됩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골고루 들어와 주어야, 그리고 충분히 들어와 주어야 근육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근육을 만드는 바디빌더들은 하루에 운동도 4시간씩 하지만 닭가슴살도 먹고 단백질 보충제도 먹고 그리고 고구마도 먹고 바나나도 먹고 열심히 챙겨 먹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먹어 주어야 근육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거꾸로 이제 체중 감량을 하는데 또는 건강한 몸으로 가는데 지방은 줄여야 되겠지만 근육은 안 줄었으면 좋겠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백질을 잘 챙겨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상 체중인 사람이 자기의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하루 단백질 요구량이 자기 몸무게 곱하기 0.8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를테면 70kg이다. 그러면 하루에 56g 정도의 단백질을 매일 꾸준하게 섭취를 해야 근손실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다이어트로 어쨌든 조금 총 섭취량을 줄이는데 근육은 안 빠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자기 몸무게당 곱하기 1 내지 1.5까지 하셔야 됩니다. 자, 내가 심지어 일주일간의 식단에서 이틀을 24시간 단식을 할 거야. 그러면 일주일 중에 이틀은 한 끼밖에 못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 총 먹는 섭취량에서 단백질은 부족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먹어야 되는 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70kg이면 한 100g 정도 먹어야 되거든요. 한 80에서 100g 정도. 그러면 달걀 하나가 노른자까지 포함해서 한 단백질 함량이 8g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달걀을 한 10개 정도 먹어야 되는 건데 나 귀찮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달걀 10개를 한꺼번에 먹을래. 뭐 가능하지도 않겠지만 꾸역꾸역 집어넣었다고 치잔 말이죠. 그렇게 먹은 그 80g의 단백질이 100% 내 몸에 소화 흡수가 돼가지고 몸의 근육으로 이용이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이라는 영양소는 소화 흡수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산도 충분히 해야 되고 뭐 각종 소화 효소가 충분하게 나와 주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나와줘도 한 번에 소화시킬 수 있는 단백질의 함량이 제한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80g을 하루 동안에 먹어야 되면 40g씩 2번에 나눠 먹는 게 좋을까요? 20g씩 4번에 나눠 먹는 게 좋을까요? 연구 결과를 보면 근손실을 최소화하거나 오히려 근육을 붙이는 데에는 20g씩 4번 섭취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자, 하루 4번을 몇 끼니 단백질을 먹는 게 쉬울까요? 실제로 주변에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단, 그런 음식을 찾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음식들은 넘치고 넘치는데 양질의 단백질을 챙겨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루 4번을 섭취하되 점심하고 저녁은 일반 식사를 하고 아침에 첫 번째 식사를 할 때와 점심, 저녁 사이의 간식을 단백질 보충제로 하라고 권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4번에 걸쳐서 단백질을 공급을 해야 다이어트를 할 때에도 근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지방이죠. 지방은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네. 지방은 우리가 양을 계측하기도 쉽지 않고 탄수화물, 단백질 음식을 먹게 되면 지방이 같이 들어옵니다. 양질의 탄수화물,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좋은 지방이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은 좋은 지방은 챙겨 먹고 나쁜 지방은 피하자입니다. 좋은 지방이 어떤 게 있죠?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아보카도 거기에 있는 지방이라든지 또는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이라든지 또는 견과류라든지 뭐 이런 거에 들어있는 지방이 좋은 지방이죠. 그리고 들기름, 아마씨유, 그 다음에 뭐 아보카도 오일, 올리브유 다 좋은 지방입니다. 이런 지방은 칼로리 생각하지 말고 그냥 충분히 드셔도 됩니다. 샐러드를 먹을 때 드레싱으로 올리브 오일, 그 다음에 식초 드레싱으로 먹으면 사실 좋은 지방을 잘 챙겨 먹는 건강식이 되는 거죠. 지방 한 스푼에 50칼로리가 넘는데 이거 많이 먹으면 살찌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더 이상 체중계 눈금에 집착하지 말자 그랬어요.
칼로리 계산하지 말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서 건강한 몸을 만든다가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좋은 지방은 많이 먹으라 합니다. 대신에 나쁜 지방을 피하자는 거죠. 트랜스 지방이 대표적인 거고, 포화 지방의 경우에는 지방간이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조금 제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튀김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튀김이 칼로리가 높아서가 아닙니다. 아보카도 오일로 한 번 튀겨낸 튀김 음식은 뭐 그럭저럭 먹을 수 있겠지만 나쁜 지방을 가지고 여러 번 튀겨내게 되면 유해한 물질들이 음식에 묻어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건강한 몸 만들기인데 몸에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먹어야지 몸에 나쁜 음식을 먹어서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음식을 가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칼로리 계산하지 말자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먹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신다면 배부를 때까지 먹으라가 저의 대답입니다. 포만감 있게 먹어야 렙틴 저항성이 빠르게 개선이 되고, 그렇게 되면 몸이 건강해지면서 평소보다 적게 먹어도 똑같은 포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그만큼 내 몸이 건강해졌다라는 신호가 되는 겁니다. 좋은 음식, 건강식을 잘 챙겨 드셔서 지금보다 건강한 몸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은연입니다. 이번엔 10강에 거쳐서 수면과 수면 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굉장히 많은 환자들을 보고 일반 강연을 하면서 듣는 얘기입니다. 저는요, 숙면, 꿀잠, 쾌면 이런 걸 하고 싶은데요. 어떤 잠이라고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봅니다. 그러면 한 번도 깨지 않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침까지 통잠을 자야 된답니다. 푹 자야 되고. 세 번째는 꿈 없이 깊게 자야 되고요. 꿈이 있으면 큰일 난다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으로 그 잠이 짧을수록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0대 초반까지는 이 잠이 가능한데요. 10대 중반 이후 이제 중학교가 들어가면은 벌써 이런 잠은 어려워집니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잠, 의료진이 제공하고자 하는 잠은요, 건강한 잠이고요. 그럼 이런 건강한 잠의 목적은 무엇인가? 결국 심신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요, 잠은 죽어 있는 거와 깨 있는 거의 가운데 그냥 별거 아닌 단계로 우리가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까지. 지난 100년 동안 굉장히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과학 도구가 생기면서 잠을 레코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전에 생각했던 그런 단순한 곳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관찰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잠은 뇌를 위한 뇌에 의한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정밀하게 체계화되어 있고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뇌신경들이 유기적으로 조직되어서 구성되어 그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 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잠을 자는 이유, 왜 자야 하는가는요, 보통 우리가 크게 5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신체 조직의 성장과 치료입니다. 우리가 아프거나 다쳤거나 수술을 받았거나 충분한 수면과 좋은 수면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치료 회복이 잘 안 되는 것을 경험적으로 많이 느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체온 조절의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신체 대사 조절을 하고요. 네 번째로는 면역 기능을 유지시킵니다. 그래서 잠을 만성적으로 못 자거나 아니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여러 감염에 취약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뇌 기능과 기억력 유지에 좋은 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면의 구성과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수면은 크게 잠은
non-REM 수면과 REM 수면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REM이란 뜻은 영어로요. 굉장히 빠르게 좌우로 움직이는 눈동자를 보이는 꿈잠을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은 잠이 non-REM인데 전체 100%라면은 REM 수면은 25% 정도고요. 성인 기준으로 나머지가 75, 80%가 non-REM 수면입니다. 그래서 non-REM 수면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자려고 누웠을 때 눈 감고 잘까 말까 하는 그 단계가 보통은 1단계 non-REM 수면이에요. 그때 뇌파를 보면은 눈동자가 천천히 좌우로 움직이고 그리고 뇌파가 점차 느려져 세타파가 나오는 잠이고요. 그 파가 1분 30초 이상 발생하거나 30초 이상 지속이 되면은 우리가 잠에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잠은 N1잠, 1단계 잠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우리가 선잠, 얕은 잠이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그때 말 시키면 대꾸도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기억은 못하죠. 근데 이 잠은 전체 수면의 10%가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그게 넘어가면은 환자분들은 사람들은 난 잠들기 어려워. 잠만 자려고 그러면 깨. 라고 느끼는 게 1단계가 많아졌을 때입니다. 이제 1단계 별 문제가 없이 넘어가면 이제 2단계가 됩니다. 이때 뇌파는 특징적으로 K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와 방추체라고 하는 특징적인 마커들이 나오면서 잠이 더 깊어져요. 깨워도 잘 안 일어나고 호흡, 심박수, 체온이 더 가라앉아요. 이거 진짜 잠이고 전체 수면의 한 50% 차지합니다. 우리가 수면제를 먹잖아요. 잠이 들게 하려면 그거는 1단계 잠을 최소화시키고 2단계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게 수면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이제 별 문제가 없이 이벤트가 없이 깨지 않으면 3단계로 넘어가는데요. 그 3단계가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깊은 잠입니다. 깊은 잠은요. 뇌파를 보면은 델타파라고 그래서 굉장히 느리고 진폭이 큰 파가 나오는 잠이고요. 이땐 정말 회복의 잠이에요. 모든 혈압과 호흡, 맥박이 안정화되고 에너지가 축적이 되고요.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잠이에요. 또한 이때 낮에 들었던 정보가 뇌 안에 저장이 되는 중요한 잠이라서 이 3단계 잠은 우리가 깊은 잠, 서파 수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체 수면에서 한 10%는 넘어줘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서파 수면은 굉장히 외부 자극과 연령에 취약해서 나이를 먹을수록 가장 먼저 없어지는 게 바로 이 3단계 잠입니다. 특히 3단계 잠은요. 많은 분들이 갈망하는 잠인데 나오는 시간대가 있어요. 밤 10시부터 2시 사이에만 선택적으로 나옵니다. 그 뒤에는 안 나와요. N3 잠, 3단계 잠이 10시부터 2시까지 나오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세요. 왜냐하면 늦게 자는 사람도 있고 불규칙하게 자는 사람도 있는데 왜 꼭 그 시간인가요?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추정컨대 우리가 이 지구에 살면서요. 지구의 밤낮 변화에 적응해서 진화된 우리 인종입니다. 호모사피엔스. 그 시간대 렘 수면, 즉 N3가 나오도록 세팅이 돼 있어요. DNA적으로. 그래서 내가 임의로 시간대를 옮긴다고 같이 옮겨지는 게 아니라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칙적으로 자야 된다. 아이들은 10시 전에는 반드시 자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성장 호르몬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 2, 3단계는요. 특히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골근격계의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운동회를 하고 굉장히 몸이 피곤했지만 다음날 잘 자고 다음날 일어나면 몸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굉장히 가뿐했었죠. 근데 어른이 된 지금은 사실 그런 걸 잘 못 느끼거든요. 이유, 3단계 잠이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non-REM 1, 2, 3단계였고 별 문제 없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REM 수면으로 넘어갑니다. REM 수면은 아까 말씀드린 Rapid Eye Movement. 그래서 눈이 좌우로 왔다 갔다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때 꿈꾸는 잠 맞습니다. 전체 꿈의 한 95%가 이 잠에서 생기고요. 이 렘 수면은 굉장히 특이한 잠이에요. 그 앞에 non-REM 수면이란 1, 2, 3단계는요. 저희가 PET라고 하는 기능 검사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마치 깨어있을 때보다 활성이 줄어들어서 뇌가 쉬고 있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반면 이 렘 수면은 오히려 더 활발해져요. 마치 깨어있는 단계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잠인데 특징이 뭐냐면 꿈을 꾸는 동안에 조물주가 움직이지 말라고요. 몸에 힘을 쫙 빼놔요. 그래서 눈동자로 움직이는 근육과 호흡 근육 빼고는 다 마비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꿈속에서 행동을 그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에서 약간 풀리는 게 뭐냐면 가위 눌리는 거예요. 가위 눌려본 적이 있으신 분 있으실 텐데 렘 수면에서 깰 때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그래요. 같이 골격근 마비가 풀리지 않아서 수면 마비를 느끼시는 거고요. 되게 수면이 부족하거나 굉장히 피곤하게 생기는 거라서 아주 병적인 단계는 아니나 이게 반복적으로 생기면 다른 기면병 같은 수면 질환의 사인일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몸의 체온이 보통 우리는 항온 동물이잖아요. 밖의 체온이 어쨌든 간에 나는 36.5도 정도를 유지하는데 이 렘 수면 때는요. 약간 그게 변동성이 돼요. 즉 밖의 온도가 낮으면 나도 같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안델센 동화의 성냥팔이 소녀가 추운 데서 촛불을 계속 켜고 자다가 동사하죠. 동사하는데 그때 꿈속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는 꿈을 꿉니다. 이유 그거예요. 렘 수면 동안에 꿈을 꾸면서 체온이 같이 떨어져서 밖에서 동사한 거예요. 렘 수면 동안 동사한 겁니다. 또 하나의 렘 수면 특징, 정신적인 피로를 풀어주는 점입니다. 감정을 재조정시키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이 렘 수면도 기억력 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잘 하려면 3단계 잠과 렘 수면이 적절하게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1, 2, 3단계 렘 수면까지를 하나의 원 사이클이라고 하고 보통 90분에서 120분 정도 소요돼요. 한 사이클이. 그게 하룻밤에 4번, 5번 반복되는 게 우리의 잠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이클에서는 아까 넌렘 수면의 3단계 잠이 주로 나오고요. 3, 4, 5단계에서는 3단계 잠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새벽으로 갈수록 렘 수면이 많아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꿈꾸다가 깨요 라고 하는 건 정상입니다. 연령에 따라서 수면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변합니다. 아까 제가 특히 우리가 좋은 잠이라고 깊은 잠이라 알려져 있는 N3, 3단계 잠이 나이 먹으면 가장 취약하게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린아이는 그 3단계 잠이 30% 정도 차지해요. 그러니까 정말 애들은 업어가도 몰라요. 굉장히 깊게 자거든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 각성역치라고 합니다. 내부, 외부 자극에 굉장히 잠귀가 밝아진다고 얘기하죠. 또 자주 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고 느낄 수 있고 4번, 5번 반복되는 수면 사이클이 나이 먹으면 3번, 2번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특히 중간에 깨서 못 자고 잠들기 어려워하는 것도 나이 들수록 발생하는 수면의 질 떨어지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특히 요즘 알려져 있는 건 멜라토닌에 관한 얘기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많은 분들이 멜라토닌을 그냥 먹는 기능성 식품이나 약물로 알고 계시는데요. 원래는 뇌에서 나오는 수면 유도 호르몬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12시쯤 주무시는 분이라고 하면 이 멜라토닌 호르몬은 저녁 9시, 10시 한 2-3시간 전부터 분비가 시작되어서요. 밤 사이에 높게 분비가 되다가 새벽에 떨어집니다. 분비하는 부위는 송과선이라고 하는 뇌 안의 조직입니다. 근데 이 멜라토닌이요. 나이를 먹으면 즉 만 50세만 돼도 20대에 비해서 그 분비량이 50% 이상 감소하고요. 80대가 되면 그거의 반, 25%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멜라토닌의 역할인 수면을 시작하는 기능, 수면을 유지시키는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거 외에도 나이를 들면은 왜 잠을 못 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또 있는데 활동량이 줄고 외출이 줄어들어서 눈으로 들어가는 아주 밝은 빛의 양이 줄어듭니다. 밝은 빛의 그 역할은 굉장히 수면에 있어 중요합니다. 낮 동안에 눈을 통해서 시신경을 통해서 뇌를 자극하는 이 빛 자극이요. 그날 밤의 수면의 품질을 결정해요. 멜라토닌 분비 시각도 결정하고 멜라토닌 분비량도 결정을 하는데요. 나이 드시면 아무래도 외출이 줄어드니까 들어가는 양 자체가 적기도 하고 또 백내장이나
황반의 변성이 오면은 나이 들어서 들어가는 게 많이 들어가나 할지라도 실제 뇌에 도달하는 것은 굉장히 적게 돼서 활성이 떨어지지요. 그거 외에도 생체 시계라고 하는 곳에 노화가 생겨서 이런 여러 가지 수면을 유지시키는 호르몬의 역할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거 외에 수면 질환이 늘어납니다. 수면 호흡 장애라든가 하지 불안 증후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이 들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잠의 품질이 떨어지고 수면 시간이 조금 준다고 느껴질 수가 있지요. 두 번째는 이제 수면의 연령에 따라서 수면이 변화하는 것 중에 수면 시간도 있어요. National Sleep Foundation, 미국 수면 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몇 년에 몇몇 간격으로 일반 나이에 따른 적정 수면 시간 권고안을 내어요. 보시면 만 18세 이상의 성인에서는요. 평균 야간의 수면 시간을 7시간에서 9시간으로 둡니다. 물론 그 범주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한 6시간, 5시간부터 11시간까지 굉장히 넓지요. 그때까지도 다 어떤 사람에게는 적정 수면일 수가 있습니다. 6시간부터 11시간까지 범주가 있긴 한데 그 시간은 65세 이상의 노인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이 먹으면 수면 시간이 주는데 왜 이렇게 적정 수면 시간은 18세랑 거의 비슷할까요? 그 이유는요. 야간의 수면 시간이 줄고 대신에 잠을 못 자는 노인들이 낮 시간 동안에 졸거나 낮잠을 자거나 그걸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그런 시간이 사실은 다 모은다면 24시간 중에 7시간은 되거든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야간에 나이 잘라진 수면 시간만 나이 수면으로 인지하시기 때문에 난 4시간도 못 자, 3시간도 못 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아까 저거는 권고안이었고요. 개별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몇 시간을 자던 그 야간 시간에 후에 낮에 내가 졸리지 않고 사회생활이나 주간 활동에 문제가 없다면 그 시간이 오케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정 본인에 맞는 수면 시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만큼 주무시지 못하고 그래서 낮에 피곤하고 졸린 분들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족한 수면을 어떻게 보충하면 될까요? 많은 분들이 휴일에 좀 길게 자죠. 그렇게라도 보충을 하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주중, 그러니까 평일에 비교했을 때 취침 시간을 일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 12시에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칩시다. 주중에 5시에 일어나야 돼요. 출근 때문에. 그러니까 주중에 내내 5시간 자면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좀 더 길게 자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꼭 새벽 2시, 3시에 자기 시작해요. 그리고 11시, 12시까지. 그래서 길게 자긴 하지만 그런 분들 여쭤보면은 하나도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취침 시간 12시를 꼭 지키시고 더 잘 수 있으면 7시, 아침 8시, 9시까지 그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수면의 구성, 기능, 역할, 연령에 따라 수면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